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를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강경석 기자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새해 들면 예. 전 한 그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한 10년쯤 했어요. 아, 그 동아일보에 한 2년 넘게 매주 네. 빅데이터로 보는 민심을 연재를 했었거든요. 예, 제가 예. 동아일보랑 인연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해마다 보면 이제 키워드가 그래요. 꿈, 희망,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건강 예. 키워드를 보면 네, 꿈, 희망, 행복, 뭐 네. 가족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정치가 이런 국민들의 바람으로부터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4년 예. 총선이 낀 올해에 정치가 이제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너무 외롭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 뭐 이런 네. 전국을 전망하기 앞서서 오늘도 새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어볼까요? 강경석 네. 기자 설명해 주시죠. 리얼미터가 이제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지난주에 조사한 조사입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이제 부정평가가 여전히 박스권에서 예. 60%대 상하를 이제 쭉 기록하는 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역시나 긍정평가는 35%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쭉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소폭 하락, 소폭 상승이 있지는 하지만 여전히 그 지금 올해 1월 1일자, 1월 2일자 각종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마법처럼 딱 저 수치가 나와요. 부정 60 안팎, 네. 긍정 35 안팎. 거의 콘크리트가 된 거죠. 이게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저 제가 이런 철제라고 경우를 그래서 철제. 진짜 콘크리트 넘었습니다. 처음 아, 봤어요. 철제. 저는 보통은 그래도 40%를 이제 긍정 부정이 맞습니다. 왔다 갔다 예, 하는데 그 정도가 약간 정상적이라고 볼 수 네, 있죠. 여기는 예. 굉장히 특이한 아무튼 이 구조가 거의 제 기억에는 하반기 내내 그쵸. 최소한 네. 제가 출연한 이후인 하반기 내내는 이런 수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로 여론조사 보입니다. 발표하는 것도 좀 민망하죠. 똑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쵸. 뭐 약간 뭐 매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민망한 네네. 수준이에요, 보니면. 근데 그러면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걸 조금 더 살펴보자면 네. 지난주까지는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번 주에 조금 올랐어요. 그 이유는 왜인가요? 저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 그래요? 그냥 오차범위 안에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네. 흐름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근데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신년 여론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네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국정 지지율은 총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선 프레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특검에 대한 조사를 다 했어요. 아, 그렇죠. 그 김건희 특검 특검 거부권에 대한 예. 인식 조사를 다 네. 했는데 이거는 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의견은 긍정평가보다 낮고 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부정평가보다 높습니다. 네. 예, 대체적으로 아주 일관되게 그렇습니다. 이 네. 얘기는 뭐냐면 거부권 행사를 강행했을 경우 네. 이후 국정 지지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아,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그 있는데요. 부분이 중요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기정사실화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을 뭔가 해지할 만한 대책, 제도적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이 지지율 하락을 막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이제 지난주 조사와 크게 이제 달라진 범들은 없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소폭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소폭 상승했는데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당대책위원장이 임명된 직후였던 이 직전주 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상승을 하는 결과가 나왔었죠. 근데 하지만 이제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떨어질 그렇죠. 건가요? 뭐 컨벤션 효과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 측면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 정당 지지율은 역시나 그 횡보세로 예.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ARS 조사는 민주당이 좀 많이 앞서는 걸로 계속 조사가 됐는데 네. 전화 면접 조사는 거의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도 좀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이것이 야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로 가지 않는 이유. 역시 그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혹은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묵살 정치라고 네, 생각해요. 네. 표현이 굉장히 아니 제가 너무 당황했던 게 이게 요즘엔 정치 문법을 다 위배하는데 네. 가령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어요. 네. 만나서 정세균 전 총리가
사자성어로 이제 대표적 사퇴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공관위원장을 임명합니다. 뭐 거의 귀등으로도 안 듣는 그렇죠, 그렇죠. 수준이죠. 뭐. 아니 그 귀등으로 안 듣는 수준을 넘어서 네. 뭐 아무튼 그런 묵살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를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새해 벽두에 굉장히 큰 화제였는데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정치도 처음 봤어요. 사퇴하지 않겠다, 비대위하지 않겠다. 면전에서 네. 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막 나가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참 이게 의아해요. 예. 그 대선 결과가 아직 지금 가시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0.74%포인트로 졌다는 그쵸. 그 상징적인 숫자 때문에 예, 예.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야권 지지층들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 세력들이 결집하기가 쉽고 네. 왜냐면 이게 벌어져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계속 더 하락했을 텐데 이거는 거의 아직도 지금 대선 결과가 본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네, 계속 정도의 이어지고 수준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권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뭉칠 수 있는 네. 여전히 그 동력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경향신문인가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 특이한 조사를 했던데 네. 보통 경향신문인가 한국일보인가 보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보통은 이제 견제니 안정이냐를 묻잖아요. 정권 예. 견제냐 정권 안정이냐 프레임 물을 때. 근데 거기는 이제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를 물었어요. 아 야당 심판. 야당 심판이라는 단어를 딱 들어보니까 예. 정권 심판 52, 야당 심판 48. 비등비등. 그러니까 거의 오차범위 안에 예. 있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 크기 굉장히 때문에 높죠. 예. 대통령 지지율만 갖고 총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뭐 요소도 그렇게, 같이 봐야 네, 네,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예. 총선이 2024년 4.10 총선이 오늘로써 D-99일입니다. 그래서 유승찬 대표께서 각 정당별로 총선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말씀하시면 안 세 될 것 가지 같고요. 키워드로 아 이거 뭐 다- 거의 다- 준비를 다 아는 해봤는데요. 얘기인데요. 예. 네. 자, 이번 주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 주는 뭐 민주당, 그 다음에 신당들을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본격 컨설팅에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 이야기를 좀 짧게 하고 예.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가 29일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가 딱 일주일 전에 한동훈 비대위의 세 가지 난제로 첫 번째, 27일 이준석 전 대표 탈당,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29일 비상대책위원 인선이라고 했었는데 이 난제들 어떻게 처리했다고 보세요? 뭐 잘 처리한 게 하나도 없죠. 뭐 안타까운 네. 이준석 전 결과인데. 대표는 탈당했고 예,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한다고 거부권 하고.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예. 잡았고 비대위원은 어쨌든 뭐 구성을 했지만 뭐 민경우 비대위원 막말로 다시 사퇴하는 사퇴하고, 사건도 예. 벌어졌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인 한동훈은 연착륙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한동훈은 네. 아예 착륙을 못한 거 아니냐. 아. 경착륙이다. 그러니까 연착륙과 네. 경착륙이 있는데 정치인 한동훈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일 때랑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한동훈 장관한테 있죠. 붙었어요. 네, 네. 근데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총선 승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컨벤션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동훈 정치인은 대선 지지도,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이제 어떤 결과는 이재명 대표를 추월하는 결과도 나왔고 네. 대체로 거의 오차범위 내로 근접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정치인으로서는 연착륙한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대선 주자로서의 영향력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고 있고 네. 본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를 맡은 게 소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예. 그 과거에 이제 그 박근혜 비대위 같이 총선을 극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런 상황들을 재현했을 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는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당장 특검, 뭐 이준석 탈당 굉장히 좀 민망할 정도로 결과물을 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총선이라는 결과물을 냈을 때 이제 그때를 보고 활동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지지율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강 기자님이 저보다 더 과격하세요, 그죠? 지지율 무용론. 왜냐하면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당내 리더십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 길은 나와 있거든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심판 프레임이 클 때는 차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적 혁신 노력을 해서 그것을 증명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길을 안 가면 답이 없어요. 근데 리더십이 강화된다 하는 얘기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총선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요즘 선거는 일일이 여삼추라고 거의 있잖아요. 하루 안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예. 이게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리더십 강화를 혁신으로 이어간다면 그래도 아직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재미난 조사가 있어서 이걸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본보가 의뢰한 조사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양자 대결 지지도를 조사해 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에서 네.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섰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경기도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대표가 뒤졌어요. 한 위원장을 아, 이겼고요. 예, 예. 인천은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민심이 뭐 약간 투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정권을 지지하는 여론들,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을 소위 뭐 심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반대하는 여론들, 이게 지금 딱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투영된 결과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민심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쵸. 얘기인 거죠. 쉽게 예. 얘기해서 이 정권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긍정적으로 볼 거는 서울 민심이 그나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한참 민심이 안 좋을 때는 서울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한동훈 효과가 반영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정치인 한동훈은 확실히 컨벤션을 얻었다. 연착륙했다. 네. 다만 비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각 언론사들이 조사한 이제 선거 프레임, 그 정권 견제냐, 안정이냐 예. 이걸 봤는데 오히려 좀 강화됐습니다. 격차가 네. 예, 정권 견제가 힘을 더 받고 예, 있나요? 정권 안정보다 더 많은 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런 그 서울 지역에서 네. 우호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잘 못하고 있다. 다를 바가 없다. 아니, 다르게 그러니까 네. 국정 기조나 당정 관계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민심이 네. 드러났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아직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네.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안 그래도 그 국힘 맞춤 컨설팅 시간이잖아요. 오늘 네네. 첫 번째 키워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차별화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차별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게 뭐가 됐든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냐면 약간 리버럴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국힘이 갖고 있지 않은 네. 네. 그 리버럴이라는 게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예.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험하지 못한 게 리버럴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좀뭐 산업화, 민주화 막 이렇게 싸우다가 네. 근데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가 됐단 말이야. 선진국도 됐고. 근데 다원주의 사회 선진국에 맞는 그런 정치적 행위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장관 하면서도 이민법 네, 같은 걸 맞아요. 강력하게 이민청 주장하고 설치. 이민청 네. 설치. 이게 이제 리버럴 이슈 중에 한 축이거든요.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민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제조업 노동자들의 상당수를 이민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그 20, 30대 여성으로부터 약간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랑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발휘되려면 지금은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차별화가 불가피하거든요. 네. 이제 2012년 박근혜 비대위를 만들었을 때 네. 그게 이제 12월 중순쯤에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12월 27일 날 뭐 김종인, 이준석 등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뭐 네. 그래가지고 스케줄이랑도 스케줄 예. 비슷하잖아요. 예. 그때 박근혜 비대위 저는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민주당 총선의 조언을 좀 하고 있을 때예요. 아. 총선 기획단 회의를 하는데 그 네. 총선 기획단 회의 가면 이제 지금 그때는 486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 그 그렇죠. 네, 네. 지금 586이 지금 586, 네, 네. 686을 가고 네, 있는데 10년 전이니까 네. 이거 봤어요. 그때도
민주당이 다 이기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보다 더 낮았어요. 20%대 아니었나요? 20%대였고 오죽하면 2008년 비대위. 오죽하면 최대 정적한테 전권 그렇죠. 비대위를 예. 맡긴 거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워낙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좀 그 총선기획단 회의를 하러 가면서 거리에 붙은 플래카드 하나 봤는데 네. 제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저는 그때 플래카드가 뭐였냐면 보수가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라는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그게 박근혜 비대위 때 나온 플래카드거든요. 예. 근데 뭔가 이게 설득력 있어 보였던 아니 거죠. 설득력이 그냥은 없었을 텐데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시대 정신이던 경제민주화, 네네. 그게 김종인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청년 이준석, 네. 4대강 반대했던 이상돈, 네. 그러니까 정권에 반대했던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대거 모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뭔가 보수가 진짜 바뀔 것 같은 신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약간 두려움을 느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회의 때 가서 얘기했는데 정말 콧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패배를 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거 때 그 2008년 선거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전국을 다니셨는데 그때는 뭐 천막당사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메시지 딱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잘못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 두 개의 메시지를 갖고 일체 야당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중도층은 네. 뭐에 반응하냐면 가장 힘이 센 게 반성의 언어와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네. 질 선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거를 일관되게 관철하는 지도자가 많지 않죠. 예.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야당을 공격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네. 변화를 못 느낍니다. 그쵸. 국민들은. 예. 하던 일을 또 하는 거죠. 지금은 비대위원장 그 여당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삶이 되게 어렵고 네.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1번. 그럼 그 차별화의 포인트가 가장 가시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보일 만한 김건희 특검법이죠. 결국엔 특검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게 그냥 거부권이냐 아니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치에서 그런 건 네. 없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2주 안에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2요구를 하려면 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도 정치적 해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당 입장에서도 그냥 거부권만 갖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능동적인 해법을 내놔야 됩니다. 가령 뭐 이제 중도층의 누구를 사로잡기 위해서 가령 뭐 이 지금 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제2부속실 뭐 이런 거잖아요. 제2부속실 그것도 특별감찰관 있지만 임명 뭐 이런 거죠. 저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좀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가령 특검의 독소 조항에 대한 협상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특검을 안 하겠다. 이거는 밖에 나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말이 없습니다. 가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다가도 그냥 이제 김건희 프레임에 바로 엮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촛불 때 그 촛불 시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촛불 시위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해시태그 중에 그런데 최순실은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이게. 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든 말들이 예.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이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네. 그냥 지금 특검법을 그냥 수용하지 않아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라는 건 사실 진보의 어젠다였어요. 그쵸. 민주당의 어젠다였어요. 아무리 해도 경제민주화가 시대 정신인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김종인 모셔왔죠. 모셔와가지고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제일 설득력이 있잖아요. 말보다. 김종인까지
그 모셔온 걸 보니 진짜 바뀌려나 보다. 진짜 경제민주화를 할 의지가 있나 예.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네. 민주당보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우위에 설 수는 없지만 이거를 무력화는 할 수 있는 거죠.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이거를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여론이 네. 대통령 긍부정보다 더 극단적으로 심해요. 네, 저희가 그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거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다 이 특검법을 반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특검법을 해야 된다. 네. 라는 여론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반대 여론이 쉽게 얘기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된다. 여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여론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뭐 15%포인트 이상 나타난 이게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 민심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이 민심의 방향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젠다를 세팅하고 끌고 가고 싶다고 한들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 민심을 거스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이제 그럼요. 스텝이 꼬이는 거죠. 이거는 지금은 뭐 어쨌든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연착륙했지만 이거를 계속 이 이슈를 잘못 다루면 정치인 한동훈에게도 타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총선에서 약간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특검법 처리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슈 굉장히 뜨거울 거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키워드 세대 교체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 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심판론을 먼저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운동권 심판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포지티브한 강점이다. 네. 왜냐면 이제 정권과 지금 이 차별하는 문제들은 네. 이거는 정말 바로 하기 용기가 어렵죠. 필요하고 이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원책 변호사도 그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해야 된다. 네. 이거 되게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번 선거를 돌파할 수 있게 이게 저는 그 메인 이슈다 이것이.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운동권 심판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고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핵심 카드다. 왜냐하면 일단 73년생이고 네.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스탠스가 그랬는데 단지 이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성과 겸손이 훨씬 더 강한 힘인데 네. 공격 일변도로 가면 확장하기는 좀 어렵다. 운동권 심판론을 제기할 때도 사실 나는 우리나라 검찰 있잖아요. 네. 네. 검찰도 반성할 거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뭐 아무래도 그렇죠. 가령 운동권도 문제가 있지만 운동권이 세력화하고 기득권화하면서 생긴 문제들이잖아요. 운동권이 한 시기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기득권화하고 특권화하고 내로남불 프레임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잖아요. 네. 근데 검찰도 사실은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지금 이제 대통령도 검찰이고 비대위원장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그냥 운동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국민들 절반이 넘고 네. 우리나라 검찰 공화국이라는 데 동의하는 국민들도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겸손과 그렇죠. 공격을 위해서는 자기 반성이 전제됐을 때 설득력과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예.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 건데 네. 그런 면도 있죠. 경제가 어렵고 당장 내 삶이 지금 팍팍해졌는데 이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 대약투쟁, 이런 조금 거. 정치적 구호나 선언적 이런 이 정치적 행위가 조금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에요. 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가령 예. 민주당은 아주 네트로 어떻게 인식되냐면 국민들한테 이재명 플러스 586으로 인식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민주당의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반대급을 흡수하지 못하고 예. 있는 이유거든요. 운동권 청산론이 먹히는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에요. 민주당이 변화하면 이 이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슈가 돼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 근데 민주당도 잘 안 변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 이슈가 좀 먹히는 거예요.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민생 이슈가 핵심이죠. 뭐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신년사의 민생을 굉장히 강조를 강조했고.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세대 이건- 교체 중요한데 그 인물들이 좀 안 보이긴 해요. 뭐 예를 들면 경제나 이런 어떤 민생에 대한 조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세대 교체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도 약간 세대 교체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70년대생이고 사실 우리나라를 지배해왔던 50, 60 그 프레임 있잖아요. 물론 한동훈 장관도 이제 50대 맞죠? 50대 초반 그렇죠. 73년생이니까. 네. 저는 이번 총선의 그 핵심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세대 교체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래를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은 지금 계속 그 싸우고 있고 서로 싸움질이라고 그럽니다. 저 싸움질만 하고 예, 있고 예. 쌈질. 미래를 못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세대 교체 프레임이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세대 교체 프레임을 전면화할 때 곤혹스러운 거는 밖에 이준석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 전 대표는 85년생이에요. 네, 더 젊죠. 아 세대 교체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준석의 공간이 더 커집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됐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준석과 선거연합이 국민의힘 선거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는데 어쨌든 이건 실패한 거고 그 이준석 대표는 뭐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네. 세대 교체 얘기가 메인 그 프레임 전략으로 나오긴 어려울 거다 저는 네. 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그 세 번째 키워드 중도 확장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중도 확장을 마지막 키워드로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중도 확장을 하려면 젊은 층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2030.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한동훈이 먹힐까 아니면 이준석이 먹힐까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어요.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신당이 미미해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선거가 격렬해지고 그 치열해질수록 그리고 네. 양당이 뭔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혁신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실망이 반대급부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실망한 중도층들이 어디로 이동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은 사실은 그냥 필승 공식입니다. 중도 확장 없이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도 그냥 우리 길을 갈 테야. 국민의힘도 지금 우리 길을 갈 테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양쪽 정당이.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가령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특히 중도층의 핵심이 203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개별적 이미지는 호감도가 좀 있지만 이 젊은 세대들한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가장 강한 데가 또 2030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충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승전 다시 긴거리 특검법으로 넘어오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느 지점에서 차별화할 거냐. 이 차별화를 성공시켜야 중도 확장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본인이 차별화의 관계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정 관계가 기존에는 좀 수직적인 모습이었다면 협력 관계라는 좀 새로운 프레임으로 좀 제시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서로 이제 같이 할 일을 하면서 네. 같이 이제 협력할 건 협력하자 이제 그런 취지인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차별화라는 점은 조금 약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합치는 걸 협력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사실은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한 몸이다. 한 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그쵸. 아니, 그렇게 아직 인식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걸 예, 협력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수직 관계가 아니라 한 몸 관계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당이 이 총선을 위해서 과감하게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중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국정 기조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김건희 특검법도 있지만 네. 저 박정훈 대령 수사하는 그쵸. 문제 예. 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홍범도 뭐 홍범도 그것도 뭐 이제 지금은 약간 사라졌지만 다시 총선 때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네네. 이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밝혀야 합니다. 네. 차별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지. 네. 뭐 협력한다 뭐 이런 걸로는 제가 볼 때 할 말은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 말은 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조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비판받았던 국정 기조를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낼 거냐. 여기서 저는 리더십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하고 있는데 피습을 당했다는 네? 뉴스 속보가 떴는데 아. 저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 네.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네. 과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소위 커터칼 피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그게 또 국면이 전환되는 또 이 상황이 생겼었죠. 아마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뭐 상황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살펴봐야 좀 추가 내용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세 가지 키워드 오늘 짚어주신 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잘 듣고 반영을 하면 참 좋겠네요. 이거 오늘 김병민 최고위원 네. 나오셨지만 제가 그 조셉 나폴리탄이라는 이제 선거 컨설팅의 아버지가 있는데 선거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드신 분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분이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정치 컨설턴트에게 보내는 충고 이런 책이 있거든요. 오, 예.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 뭐 한 100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충고의 개수가 그 중에 하나가 그 이 정당이 혹은 후보자가 컨설팅을 수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라. 이런 충고를 아니 일단 그래도 계약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꼴충. 네. 아무튼 그렇고 어쨌든 뭐 길은 뭐 오늘 말씀드린 거는 뭐 모두가 다 아는 얘기들이고요. 저는 정치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그 민주당이 대결 정치를 좀 넘어서서 국민을 위해서 혁신하는 모습, 네. 혁신 경쟁을 좀 하는 조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진짜 바람 그 말씀드립니다. 정치라는 네. 단어에 맞는 걸맞은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